일본 도쿄의 한 프로그래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일본어는 이렇게 입력하기 어려울까요?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한글 입력 원리. 24개의 기호로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를 보는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일본어에 적용해 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입력 속도가 무려 2.8배나 빨라졌어요. 하지만 이 혁신적인 발견이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술을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죠. 과연 그녀는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일본 젊은 세대 전체를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사에키 미호입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니터 3개를 켜두고 새벽 2시까지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규 메신저 앱의 입력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이었어요. 사용자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평균 입력 속도가 경쟁사 대비 30%나 느렸고 오타 발생률은 2배였습니다. 저는 테스트 화면을 응시하며 히라가나를 타이핑했어요. R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한자 후보 1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확정 버튼을 누르는 과정. 이 단순한 동작이 평균 4번의 키 입력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에서 언어공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제 모국어인 일본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나 복잡했어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한자 2136자. 이 조합은 아름답지만 소프트웨어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일본어는 이렇게 입력하기 어려운 걸까요? 문자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입력 시스템의 한계일까? 모니터 속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팀장인 다나카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호 씨, 내일 오전 회의 때까지 개선한 준비 가능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퇴근길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문장 하나에도 변환 과정이 5번이나 필요했습니다. 옆자리 외국인 관광객은 영문 키보드로 쉴 새 없이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26개의 알파벳만으로 모든 표현이 가능한 그 시스템이 문득 부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세계 각국의 입력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 입력 방식을 처음 본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단 24개의 기호로 11,000여 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변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 니은을 순서대로 누르면 자동으로 간이 완성되는 시스템.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조합형 문자 체계. 음소 단위 직접 입력. 변환 없는 즉시 완성형 구조.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개발자가 공개해둔 프로그램 설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글 입력 원리를 정리해둔 문서였습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차례로 붙이면 자동으로 한 글자가 완성되는 구조였어요. 설명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입력 방식을 참고해서 일본어를 더 쉽게 입력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새벽 5시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테스트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고니치와 라는 단어가 변환 과정 없이 5번의 키 입력만으로 완성됐습니다. 기존 방식은 9번이 필요했어요. 입력 속도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2.8배 빨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만든 건가요? 아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개발자가 공개한 논리를 저는 그저 적용했을 뿐이에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어는 국가의 자산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의 도구일까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 책상에서 어젯밤 발견한 한글 입력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발자가 공개해둔 자료였어요. 제목에는 한글 조합 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4개의 기본 기호만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아, 오 같은 모음 10개. 이 간단한 조합으로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를 입력한 뒤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그런 변환 과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호를 누르는 순간 바로 글자가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비교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어로 인사합니다라는 뜻의 고니치와를 입력하려면 먼저 로마자로 고니치와를 치고 변환 버튼을 누르고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총 14번의 키 입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방식대로라면 어떨까요? 저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5글자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키 입력 횟수를 세어봤다. 18번이었습니다. 글자 수는 더 적은데 입력 횟수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중간에 멈춰서 선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일본어 입력 방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조용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참고해서 히라가나 입력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히라가나의 기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과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봤어요. 카는 K와 어의 조합, 키는 K와 I의 조합처럼 말이에요. 마치 한글의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는 것처럼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소리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본 발상은 같았어요. 작은 조각들을 조립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원리였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프로그램을 고쳤어요. 기존에는 로마자를 먼저 입력하고 변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리 단위로 바로바로 글자가 조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 첫 번째 시험 프로그램이 완성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테스트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아리카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일본어 인사말이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23번의 키 입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는 단 16번 만에 완성됐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변환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체감 속도는 훨씬 더 빨랐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10개의 문장을 입력하고 평균 속도를 계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입력 속도가 2.8배 빨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만든 건가요? 아니,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누군가가 500년도 더 전에 만들어낸 원리를 저는 그저 일본어에 적용해 본 것뿐이에요. 옆자리의 동료 요시다 씨가 물었습니다. 미호 씨, 뭐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새로운 입력 방식인데 한국 문자 시스템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잠깐 시험해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진짜 빠른데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 이거 허락하실까요? 한국 방식이라고 하면 난리 나실 텐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8배. 그 수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문장을 입력해보고 속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고쳤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계속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회사에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은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요시다 씨 말처럼 거부하실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기술이면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노트북에 담아온 새로운 입력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옮겨 설치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걸 보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요시다 씨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작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오늘 회의 때 보여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팀원 8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팀장인 다나카 씨가 안건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호 씨, 메신저 앱 입력 속도 개선안 준비했다고 했죠? 발표해보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화면을 켰어요. 먼저 문제점부터 설명했습니다. 현재 입력 방식은 사용자가 글자를 칠 때마다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해서 평균 속도가 느리다고요. 경쟁사 메신저보다 30%나 뒤처진다고 덧붙였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방식을 시연했어요. 화면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띄우고 직접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카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변환 과정 없이 매끄럽게 완성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나란히 놓고 똑같은 문장을 입력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새 방식이 확연히 빨랐어요. 숫자로 보면 평균 2.8배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개발자 사토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입력 방식을 참고했다고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팀장 다나카 씨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 방식이라고 했나요? 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연구하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소리를 조각내서 조립하는 원리가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다나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호 씨,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방식을 쓴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좋은 기술이면 출처가 중요한가요? 사용자들은 더 빠르고 편한 방식을 원하잖아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호 씨는 기술만 보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여요. 우리 브랜드가 한국 기술을 베꼈다고 알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베낀 게 아니라 참고한 거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나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순 없어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2.8배 빠릅니다.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갈 텐데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팀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출처가 문제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모를까 한국 기술을 참고했다는 게 알려지면 끝입니다. 그럼 출처를 숨기면 되지 않나요? 옆에 앉은 선배 개발자 이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나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들통나요.
그리고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술의 우수성보다 출처가 더 중요하다니. 효율보다 감정이 앞선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팀장은 다른 방식을 연구해 보라고만 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건 절대 안 된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도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죠. 조금 더 빠르고 편한 방식이 있는데 그걸 쓸 수 없다니. 왜일까요? 정말 출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일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효율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세상이라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입력해봤어요. 여전히 느리고 불편한 방식이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기술을 혼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요. 하지만 그건 회사를 배신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2.8배, 2.8배. 퇴근 시간이 되자 요시다 씨가 다가왔어요. 미호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팀장님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실 거예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납득은 안 돼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어는 누구의 것일까요? 국가의 자산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의 도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못 쓰더라도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 입력 원리를 공개해둔 그 한국 개발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자료 끝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라는 이름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에키 미호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공개하신 한글 입력 원리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가볍게 쓰면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썼어요. 사실 선생님의 원리를 참고해서 일본어 입력 방식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참고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조심스러운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정말 훌륭해서 일본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시도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메일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혹시 화를 내시진 않을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쁘신가 보다. 아니면 제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출근 전에 확인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미호 씨, 안녕하세요. 윤재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를 일본어 연구에 활용하신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언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유롭게 쓰세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요? 윤재 씨의 메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언어는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한글의 원리가 일본어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건 만든 사람으로서 영광입니다. 허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메일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언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도구였어요. 망치나 톱처럼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연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공재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어에 국경을 그어놓고 있었을까요? 저는 윤재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썼어요. 윤재 씨, 답장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언어는 소프트웨어라는 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한국 기술을 참고했다는 이유로 제 프로젝트를 반려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어는 국가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것이니까요. 계속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프로그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신을 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국가도 역사도 정치도 아닌 오직 문자의 효율만을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며칠 뒤 윤재 씨에게서 또 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자신이 연구 중인 다른 자료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언어 입력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문과 실험 결과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는 저처럼 더 나은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국경이 없었어요. 오직 사용자의 편의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에도 국경이 있을까요? 일본 별, 한국 별, 미국 별로 나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별은 그냥 별일 뿐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언어의 자유 프로젝트. 이건 일본의 프로젝트도 한국의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더 나은 소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에서 묘한 자유가 느껴졌어요. 국가도 자존심도 정치도 아닌 순수한 효율만이 기준이 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디지털 세상에는 국경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윤재 씨와의 교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근 후 매일 밤 프로젝트를 다듬었어요. 회사 일과는 별개로 제 개인 시간을 모두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언어의 자유 프로젝트. 그 이름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마침내 시험용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일본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쓸 수 있는 입력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일본어에 맞게 완전히 재구성한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개발자 커뮤니티에 조용히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더 빠른 일본어 입력을 위한 실험 프로그램.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심 있는 몇몇 개발자들이 써보고 의견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내려받기 횟수가 2,000번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입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20년 동안 일본어 입력의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제야 시원해졌어요. 혁신적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없었을까요? 긍정적인 댓글들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보수 성향의 기술 블로거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기술을 베낀 것이다. 일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 글이 SNS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저녁이 되자 뉴스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논란의 일본어 입력 프로그램 한국 문자 원리 사용 논란. 기사 댓글란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국가 언어의 정체성을 팔아넘겼다. 한국 기술에 굴복한 꼴이다. 일본어를 일본인이 지켜야지 왜 다른 나라 방식을 쓰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저 더 편한 방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술의 국경이 어디 있나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어르신들은 빠른 입력보다 자존심이 중요하신가 봐요. 저는 편한 게 좋은데 왜 참고 써야 하나요? 논란은 점점 커졌어요. 방송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제 회사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한 방송사 기자였습니다. 사이키 미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개발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제 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금요일 오후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일본 고유의 방식이 아닌 한국 방식을 참고하셨나요? 일본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효율적이었기에 참고했을 뿐이에요. 일본 기술이냐 한국 기술이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더 편한 기술이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하지만 일본어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언어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일본어를 살리는 길 아닐까요?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문화적 굴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굴복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나누는 게 왜 굴복인가요? 전 세계 개발자들은 매일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시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었어요. 보수 언론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개발자. 젊은 세대의 오만함.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SNS에서는 젊은이들의 응원이 넘쳐났습니다.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언어는 자유다. 편리함의 국경은 없다. 제 프로그램 내려받기 횟수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한 입력 방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윤재 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미호 씨 뉴스 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니까요. 응원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 다리를 더 튼튼하고 편하게 만드는 게 잘못일 리 없다고요. 저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판은 여전히 거셌어요. 보수 신문들은 매일같이 저를 공격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판이 커질수록 오히려 젊은 세대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고등학생들로부터 왔어요. 도쿄의 한 공업 고등학교 학생이 제 프로그램을 개선한 버전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17살 학생이었어요.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프로그램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봤는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모티콘 입력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걸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요? 그 학생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참여시켜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1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사카에서 온 여학생은 생맹인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색상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후쿠오카의 남학생은 한 손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했어요. 삿포로의 학생들은 부케 사투리를 빠르게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어요. 그들은 어른들처럼 역사나 정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편리함과 재미있는가만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 무렵 SNS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유튜버들이 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입력 속도 비교 영상, 사용 후기, 설치 방법 안내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인기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인지 일본 기술인지 관심 없어요. 제 손가락이 편한 게 최고예요. 그 영상은 사흘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해시태그도 새로 생겼어요. 히라가나 이후이 언어. 젊은이들은 이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불편하게 썼던 입력 방식,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왜 우리 세대는 어른들이 만든 불편함을 계속 참아야 하나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건데 언어만 멈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매일 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울컥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세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대학생 개발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쿄대학교 컴퓨터 동아리였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아리방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입력 방식은 기존보다 평균 35% 빠릅니다. 특히 긴 문장을 쓸 때 효과가 더 큽니다. 다른 남학생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98%가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해 줄 줄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언론의 비난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함께 해주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배님 편이에요. 편리함을 선택하는 게 잘못일 리 없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중 몇 명이나 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을까요? 그때 옆자리 여고생이 친구에게 보이는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신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뒤 SNS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중학생 5명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일본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자랑스러움과 편리함은 다른 문제예요. 좋은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진짜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란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의 공감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국경보다 효율을, 자존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는 세대의 목소리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프로그램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팀장 다나카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호 씨, 우리 회사에서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다나카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순 없죠. 그게 시장의 법칙이니까요. 그날 저녁 윤재 씨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윤재 씨,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원리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미호 씨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공이 아니에요. 미호 씨의 용기와 젊은 세대의 열린 마음 덕분입니다. 언어는 세대를 거쳐 진화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는 기술이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석 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윤재 씨에게 영상 통화를 제안했어요. 메일로만 주고받던 이야기를 직접 얼굴을 보며 나누고 싶었습니다. 윤재 씨도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오후 2시 노트북 화면에 윤재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뒤로는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메일로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반갑네요. 저도요. 사실 미호 씨가 어떤 분일까 많이 궁금했어요. 저희는 잠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보수층의 비판이 거세다는 것까지요. 윤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호 씨, 언어는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윤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언어를 기술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철학의 문제예요.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화면 너머 윤재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재 씨는 계속 말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거죠. 귀족들의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요. 그게 언어의 본질이에요. 권력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재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호 씨가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일본어 사용자들을 더 편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언어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쏟아진 비난과 비판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윤재 씨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어요. 미호 씨 괜찮으세요? 윤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영상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재 씨는 언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언어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언어라는 것도요. 저는 제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할까요? 윤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완벽하게 만드세요. 일본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요. 변환 과정 없이 바로 글자가 완성되는 방식. 그게 진짜 자유로운 언어예요. 복합 문자 변환 없는 직접 입력 방식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윤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글로 옮길 때 멈춤이 없어야 해요. 생각의 속도와 손가락의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죠. 저는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변환 없는 직접 입력. 생각의 속도로 쓰는 언어. 통화가 끝나갈 무렵 윤재 씨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계속 고민 중인데 마땅한 게 안 떠올라서요. 윤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언어의 자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름이 되어야죠. 윤재 씨가 말했어요. 영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의 자유.
일본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발음하면 코토바노지우. 너무 길어요. 짧게 줄이면 코토바 프리? 저는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코토바 프리, 코토바 프리.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어 단어와 영어 단어의 조합. 이것 자체가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최종 버전 작업에 들어갔어요. 모든 변환 과정을 없애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글자가 완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히라가나든 가타카나든 한자든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커피를 10잔도 넘게 마셨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열흘째 되던 새벽 5시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긴 문장을 입력해봤습니다. 소설의 한 문단, 뉴스 기사,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게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멈춤도 없었어요. 생각이 손가락을 통해 바로 화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해냈어요. 진짜 자유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했어요. 코토바 프리. 부제를 덧붙였습니다. 언어의 자유, 생각의 속도로. 파일을 저장하고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새벽이었지만 곧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판이 나왔네요. 이제 정말 변환 없이 쓸 수 있어요. 코토바 프리, 이름부터 멋지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의 시대도 함께요. 저는 윤재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윤재 씨, 완성했습니다. 이름은 코토바 프리예요. 언어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철학을 담았어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 그게 언어의 목적이라는 것을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축하합니다, 미호 씨. 이제 경계를 넘었네요. 일본과 한국, 과거와 미래, 자존심과 편리함. 모든 경계를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코토바 프리 공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도쿄역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 그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요즘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토바 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거예요. 훗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입력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제가 만든 코토바 프리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장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변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이 곧바로 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진보다.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편했습니다. 제 생각의 속도와 손가락의 속도가 같아진 느낌이었어요. 문득 옆자리를 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노트북으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 학생도 코토바 프리를 쓰고 있구나.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열차 시간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일본 전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쓰고 생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들에 따라 진화하는 거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코토바 프리 다운로드 횟수가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3배나 늘어난 숫자였어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어 타이핑이 즐거워요.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왜 진작 이런 방식이 없었을까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통을 버렸다. 일본어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한국 방식을 베낀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니까요. 중요한 건 사용자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합실 스크린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디지털 문화라는 제목이었어요. 리포터가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어요. 저희는 빠르게 소통하고 싶어요. 어려운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학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어가 소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불편하게 써야 한다는 건 이상해요. 화면이 바뀌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원래 변화하는 겁니다. 한자도 중국에서 왔고 가타카나도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새로운 입력 방식도 그런 변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히라가나와 한글의 경계가 사라졌다. 손가락이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코토바 프리를 내려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 외에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윤재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호 씨, 한국 뉴스에서 코토바 프리를 다뤘어요. 한글의 원리가 일본어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하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윤재 씨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니에요. 미호 씨의 용기 덕분이죠. 경계를 넘는 건 항상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합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코토바 프리를 쓰고 있을까요? 10명 중 1명? 5명 중 1명? 언젠가는 모두가 쓰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올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언어는 계속 진화할 거라는 것.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가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쓰는 문자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어요. 문자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국가를 위한 걸까요? 전통을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문자는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도구였어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5분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쓴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코토바 프리로 쓴 문장들이었어요. 막힘없이 생각의 속도로 쓴 문장들. 문득 궁금해졌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20년 후에는요? 어쩌면 코토바 프리는 그저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방식이 나오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더 빠르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진보였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역 대합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장들. 그 문장들이 세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사에키 미호라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의 작은 실험이 일본 전역의 젊은 세대를 움직였어요.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좋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일본어 사용자들에게도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소통의 승리였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를 만든 거였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백성을 위한 문자, 그 철학이 21세기 일본에서 다시 꽃 피운 겁니다.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도구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발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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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